네, 검찰이 이른바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강래구 감사협회장과 전직 구의원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 차원의 사과와 함께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권지용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민주당 돈봉투 의혹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의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에 당 차원의 사과를 요청을 했는데요. 일단 두 분께서는 지금 현재까지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이게 사실 당 간판 내릴 일입니다. 정치권에서 돈봉투가 등장했던 마지막 사건이 2008년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이었죠. 박이태 전 국회의장 관련해서 전당대회에서 지방 의원들에게 돈봉투 줬다는 폭로가 있었고, 그때 그 같은 폭로를 계기로 비대위가 구성되고 한나라당이 당명을 내리고 새누리당으로 바꾸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워낙 혐의가 많다 보니까 뭐 300만 원, 600만 원 돈봉투에 대해서 다소 이 민주당 주변에서 받아들여지는 게 좀 무감각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치권의 전례나 관행으로 보면 이런 사건이 터지면 그냥 연루된 의원들이 책임지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비대위가 들어서고 당 간판을 내릴 만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표가 뒤늦은 사과와 송영길 전 대표의 귀국 수사를 촉구하긴 했습니다만 네. 현재 연루된 현역 의원이 무려 20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참 골치 아픈 게요. 이 20명의 명단이 조만간 뭐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20명을 그냥 놔둘지 수사 결과 나올 때까지 아니면 선제적으로 뭐 탈당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될지 또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1년도 남지 않았는데 네. 이 20명에 대해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 이전에 공천을 줄지 말지 등등의 여러 가지 정치적 난관이 민주당에게 남아있는 셈이기 때문에 네. 정상적으로라면 이 정도 사건에 연루되면 그 20명이 자진 탈당하고 결백 밝히고 돌아오겠다는 게 일반적입니다만 공천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탈당을 하면 국회의원 선거 안 나간다는 말이 되는데 이 20명이 그걸 또 순순히 받아들이겠습니까? 또 이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방탄을 해준 민주당이 이 돈봉투 의원들에 대해서만 엄격하게 당 나가라, 공천 안 준다라고 말하면 앞뒤가 안 맞는 측면이 있어서 이들을 과연 민주당이 어떻게 처리할지 난관은 이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현재까지의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일단 장해찬 최고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역시도 아주 심각하게 이 사안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단 국민들께 송구스럽습니다. 당장 이제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완전히 확인된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도 의혹이 짙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조금 늦었지만 뭐 검찰의 정치 수사다 이런 주장이 아니라 국민들께 사과하고 여기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께는 조기 귀국 그리고 당 차원에서 어떤 수사 기구를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는 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에 의해서 법원에 의해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의혹이 짙다고 여겨지는 의원들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질문이 있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너무 깜짝 놀랄 만한 일이지 않습니까?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에 의해서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을 만큼의 큰 돈이 오갔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도 당황스럽고 저는 이전에 이제 전당대회에 출마했었어요. 그러니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했었는데 만약에 이런 어떤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될 수 있다고 놔두는 건 정말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직접 뭐 사과를 하고요. 조금 전이죠.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까지도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뒤늦었지만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송영길 전 대표는 최근 접촉한 이 취재진들에게 조기 귀국 의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뭐 룩셈부르크 일정도 있다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소리를 했는데 과연 송 전 대표가 조기 귀국해서 검찰의 수사를 받을지 자진 출석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되고 중요한 것은 송 전 대표의 귀국뿐만이 아니라 거론되고 있는 현역 의원 20명의 이제 거취일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돈봉투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 결백을 밝힐 때까지는 탈당해서 당의 부담을 좀 덜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총선을 1년도 안 남기고 탈당하게 되면
이 공천과 관련된 문제에 연루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는 탈당을 안 하려 할 겁니다. 결국 민주당이 부담을 계속 안고 가야 되고 이재명 대표도 본인의 체포 동의안을 당에서 부결시켰기 때문에 이 20명이나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에게 단호한 조치를 요구하기가 좀 힘든 측면이 있어요. 지금 이 20명은 또 그렇다 치고 적어도 녹취록상으로 돈을 준 게 확실시되고 있는 윤관석 의원 정도는 탈당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대표가 윤 의원 탈당하세요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랬다가 윤관석 의원이 아니 자기는 체포동의안 지금 다 방탄시켰으면서 왜 나한테만 탈당하라고 하냐라고 대받아 칠 경우 이재명 대표 할 말이 없어지거든요. 결국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시작으로 민주당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이 20명의 돈봉투 연루 의원들에게 단호한 조치, 강경한 조치를 취하기 좀 어렵다. 이재명 대표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좁아졌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이번 주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검찰에서 이 수사된다, 압수수색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올수록 이재명 대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예, 총선이 1년도 안 남은 시점에서 법원에 민주당 관련 재판들이 좀 쌓이고 있다. 이번 의혹에 대한 대응 수위에 따라서 지도부의 리더십이라든지 차기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지금 평론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평론에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안 좋은 일은 벌어졌습니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다룰 건지에 따라서 국민들이 그래도 한번 더 믿어보자라고 할지 아니면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할지가 정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씌워진 혐의 같은 경우는 적극적 행정의 영역으로 볼 부분도 분명 있어서 예. 이 부분과 지금 전당대회에서 돈이 오간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까지 해왔던 행동이 있었다고 해서 지금 여기에 온정주의적으로 대한다고 하면 저는 전체적으로 당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것과 자체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탈당을 권유하는 것까지도 고려하면서 저는 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이 자체 조사는 뭐 아직 누가 할 것인지 어디까지 할 것인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뭐 이르면 오늘 중에 나온다고 하는데 이것이 근데 뭐 실효성이 있겠느냐라는 지적이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체 진상 조사는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 자체적으로 이제 당의 어떤 기관을 꾸린다 하더라도 그리고 네. 그분 어떤 그것을 책임지는 자를 외부에서 모셔온다 하더라도 네. 뭐 강제적 수사권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한계가 분명히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 사건을 계기로 정말 단호하게 이 같은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천명하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전 수사기관을 자체로 꾸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에게 맡겨야 될 부분도 있고 당 내에서 이뿐만 아니라 비슷한 일이 또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어떤 수사의 어떤 효용에 대한 질문이 있다 손 치더라도 단호하게 꾸리고 이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식 중에 하나가 뭐 윤리감찰단을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이제 외부에서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할 것인지 이제 감사 대상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저는 별도로 꾸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윤리감찰단 같은 경우는 네.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지휘 아래에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독립적으로 판단을 하시겠지만 구조상 지휘 아래에 있다는 걸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좀 일벌백계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외부에서 여기에 온정주의적으로 대하지 않을 사람을 모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서 오늘 이재명 대표가 오전에 이제 공식 사과와 함께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당이 사실을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 단 정치적 고려가 이제 배제되기를 바란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이 내용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은 민주당 내 자체 진상 조사 결과를 신뢰할 국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결국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는 봐주기식 수사가 될 가능성이 조사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 검찰의 엄정한 수사 그리고 신속한 수사를 지켜보는 것 말고 민주당에 무슨 대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정치적 고려 배제 이런 건 불필요한 사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전화기 속에 들어있는 수만 개의 녹취록 중에서 핵심적인 정황이 나오고 있고 현역 의원인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 등이 돈봉투 만들어서 주고받았다. 그리고 누구누구에게 줬다. 원래는 특정 의원들에게는 줄 생각이 없었는데 네. 형님 나도 주세요라고 해서 내가 3개 더 줬다. 이거는
정말로 일부러 만들어낼래야 만들어낼 수 없는 명확한 증거들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정치적 고려가 있을 수 없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해야 할 일은 자체 진상조사 같은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니라 당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그러니까 거론되는 국회의원들에게 탈당 권고를 할지 제명을 할지 등등의 이 당 차원의 엄중한 조치를 지금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당내 구성원들에게 다소 온정적인 조치를 취했다가 지금 비판을 받고 또 윤리위원장 오늘 선임되어서 강도 높은 이 읍참마속의 자세를 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마당에 예.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돈봉투라는 게 단순히 특정 정치인의 실언이나 망언과 비교될 수준의 일은 아니거든요. 예. 이건 지난 2008년에는 당 간판을 내렸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할 일은 진상조사 기구 만드는 게 아니라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만에 하나 연루가 되어서 기소가 된다면 탈당을 시키겠다 등등의 그 같은 기준을 만드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들이 의원 뭐 20명 정도가 뭐 아직 명단이 나온 건 아니지만 연루가 돼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고 민주당 안에서는 이게 결국에는 그 당시 송영길 전 대표를 후보였던 후보를 대표로 만들기 위함이기 때문에 프랑스에는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해야 하는 건 아니냐. 지금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근데 계속 본인과는 연관 없다는 입장을 냈었던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을 할지 해서는 또 어떤 입장을 밝히고 당에서 이어갈 수사를 조사를 어떤 식으로 임하게 될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주말에 비슷한 질문을 받았을 때 예. 조금 더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송영길 대표의 귀국을 조기에 요청하든 아니든 좀 판단할 부분 아니냐라고 했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지도부 차원에서 조기 귀국을 요청한 바 저는 여기에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제 본인께서 직접 연관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예. 여기에서 밝혀야 될 부분이지 당장 본인께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지도부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 관련자들이 적극적으로 응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조기 귀국을 요청한 것은 적절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는 뭐 수사 결과에 대해서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네. 조금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말했었던 거지만 이재명 대표께서 여러 가지 정보를 아마 받으셨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신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또 들어오는 내용이 있으면 또 바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국민의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과 결별을 하겠다라는 주제로 오늘 전광훈 목사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결별이라는 단어를 일단 쓴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인데 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는 저희가 이제 추후에 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이런 기자회견을 왜 지금 열었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정광훈 씨에게 아무 관심이 없고요. 제가 공개적으로 최고위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마치 본인이 우리 당에 영향 끼치는 것처럼 왜곡된 발언하면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경고까지 한 마당이고 예. 우리 당 당원도 아니고 이 다른 정당, 원외 정당의 대표거든요. 그럼 본인 당에 신경 쓰시라는 말 외에 제가 이분께 관심 가질 이유도 없고 따로 드릴 말씀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시청자분들은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서 그 배경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또 어떤 게 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우리가 예. 다니다 보면 예. 정말 무수히 많은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네. 그분들의 어떤 이 과잉된 행동이나 언행에 대해서 또 정당 지도부가 일일이 논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밑도 끝도 없고요. 저희는 뭐 당 대표뿐만 아니라 여러 지도부 차원에서 지난주 내내 우리 당 당원도 아니다, 전혀 연관성이 없다라고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충분히 말씀드린 걸로 가름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정광훈 목사와 관련한 설화들이 있었고 이제 본인은 이제 기자회견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들어올지는 네. 모르겠고요. 네. 그 배경을 일단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어쨌건 지금 국민의힘을 둘러싸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되게 우스꽝스럽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선임된 지도부들의 어떤 설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5.18, 4.3 관련해서. 근데 이 사안을 제대로 다루기 이전에
되려 홍준표 시장의 상임고문직을 면직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결별해야 될 주체는 되려 국민의힘인 것 같은데 결별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저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고요. 사실 정강훈 목사와 관련돼서는 그냥 정강훈 목사가 우리 당의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국민의힘이 극우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5.18에 대한 부정 혹은 아니면 4.3에 대한 어떤 부정 이런 것들과 국민의힘이 결별하면서 건강한 보수가 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면 될 일이지 그냥 정강훈 목사는 우리의 당원이 아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는 저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김기현 대표께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념관을 찾아가는 등의 행보를 하는데 네. 사실 저는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임 대통령 만날 수 있죠. 근데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당했다는 걸 부정하는 이미지를 지금 이 상황에서 좀 더 씌우거나 이럴 필요는 저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이준석 전 대표가 했던 일 중에 하나는 탄핵의 강을 건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중도를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이 되게 지지했던 행동인데 되려 거꾸로 가는 듯한 모습이 보여서 그런 부분 역시 우려스럽습니다. 예, 김기현 대표 뭐 일정에 대해서도 잠시 뒤에 또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일단 이 정광훈 목사에 대해 사실 관심 없다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최고위원으로서 지도부로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러기엔 또 같은 수석 최고위원인 김재원 최고위원으로 인해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5.18 관련한 이런 발언들을 정광훈 목사와 같이 있는 자리에서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이 좀 붉어졌다고 생각도 들고 정광훈 목사가 사실 광화문 세력 없었으면 정권 교체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안에서 정말 이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최고위원처럼 다 선을 긋고 있는 걸까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예. 여기서 뭘 더 어떻게 선을 그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김기현 대표의 공개 발언이나 백브리핑을 통해서 충분히 입장이 나왔다고 보고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는 행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뭐 전자도 안 꺼내겠다라는 발언을 본인이 또 백브에서 하셨기 때문에 그 사과가 뭐 부족한지 아니면 충분한지는 또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거고 우리 당 내부의 어떤 자체적인 고민도 있겠죠. 하지만 뭐 더 이상의 연결고리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저는 뭐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고 제가 전당대회 할 때도 그렇고 전당대회 하기 전에 과거 방송 기록을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뭐 이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네. 좋은 말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예. 근데 아무튼 그래서 크게 관심이 없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달라. 내가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막 이 스스로 정치 행위를 하는 거죠. 거기에 어떤 관심을 가져주고 이제 이미 선을 그은 상황에서 필요 이상으로 또 막 대꾸를 해주는 것 자체가 그 노이즈 마케팅에 이용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 저희 지도부는 이번 주 내내 이 경악스러운 돈봉투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민생과 정책 행보를 하는데 집중하겠다는 정도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김기현 대표 지도부 내부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임한 지 이제 한 달이 지났지만 순항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평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김 대표의 어떤 행보들을 조금 전에 말씀을 잠깐 해주셨습니다만은 지금 집토끼를 잡는, 그러니까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어떤 행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진단도 틀렸고 해법도 틀렸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요. 지금 김 대표가 하는 이 어떤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행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근데 저희 지도부 전체가 좀 더 잘해야죠. 시작하면서부터 뭐 설화 논란에 휩싸였고 여러 어려운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에 저희가 더 낮은 자세로 잘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만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세월호 구주기에도 참석을 했고요. 예. 또 일단은 19일로 예정돼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면담도 예방도 조금 수년시키고 예. 뭐 4.19 혁명 행사 이제 먼저 참석하실 것 같습니다. 추모 행사에. 뭐 그런 식의 어떤 외연 확장 행보도 앞으로 더 보이고 매주 한 번씩 청년 정책 관련된 일정은 꼭 하면서라도 지금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이나 중도층 지지율 잡기 위한 행보에 신경을 쓰겠다라는 입장을 정한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뭐 이전 대표든 누구든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김기현 대표나 새 지도부에 대해 비판하는 것의 10분의 1만큼이라도 민주당 돈봉투 사건이라던가 이 민주당의 여러 가지 모순에 대해서 비판하는 모습을 균형감 있게 보여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그렇게 막
반등하는 느낌은 아닙니다. 그 배경을 좀 어디에서 찾고 계세요? 이제 그러면? 어렵죠. 계속해서 국민적 실망감이 좀 누적됐던 것 같고요. 연이은 설화 등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은 실언과 설화를 죽이면서 좀 안정감 있는 지도 체제 이 여당의 모습을 먼저 보여드려야 되고, 다만 윤재영 원내대표가 새롭게 선출되면서 지도부가 드디어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도 당정 협의가 공식적으로 3번 정도 이어지더라고요. 네. 그 같은 당정 협의를 통해서 민생과 관련된 정책적 대안으로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실수하지 않고 민생과 관련된 일을 뚜벅뚜벅 해 나간다면 결국 이 돈봉투 논란에 휩싸인 민주당이 자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수를 줄이고 정책 행보를 계속하는 것만이 유일한 돌파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권주영 비대위원께서는 조금 전 그래프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은 다소 오르고 국민의힘은 내리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일단 뭐 민주당 차원에서도 뭐 이걸 되게 박수칠 일은 일단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스스로 잘해서 지금 지지율이 올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죠. 국민의힘 되게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대통령실이 계속 똥볼을 차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 국방부 도청 관련해서 제대로 된 항의를 못하면서 되려 뭐 이제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를 흔드는 세력에게는 정치적 어떤 조치가 있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던가 미국이 뭐 악의적으로 도청하진 않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고, 그리고 양국관리법 관련해서 거부권 행사한 것도 그렇게 좋은 조치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볼 때도 그런 것이고, 국민의힘 지도부를 볼 때는 더 답이 없죠. 그러니까 5.18 관련해서 어떤 망언, 그리고 4.3 관련해서 뭐 격이 났다는 식의 이야기, 그리고 또 조수진 최고께서는 밥 한 공기를 더 먹는 방식으로 쌀값을 유지시키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도부가 이렇다 할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말한 사람에게는 뭔가 징계를 내리거나 이러지 못하고 되려 이것을 비판한 홍준표 시장을 면직시키는 등 이렇게 하니까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뭔가 잘못은 할 수 있지만 그 잘못을 수습하는 노력이 전혀 없구나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어서 저는 지지율 더 오르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이 최근에 지지율 관련해서 좀 주목해서 볼 만한 것은 대구 경북에서도 국민의힘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보다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최근 들어서는 처음으로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4월 첫째 주만 해도 그래도 대구 경북에서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론이 더 높았는데 4월 둘째 주로 넘어오면서는 갤럽의 지지율을 보면 더 되려 이제 부정 여론이 더 높아졌습니다. 매우 심각하게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변수가 된다고 한다면 민주당에서는 뭐 동봉크 의혹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는 저희가 조금 전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여부라든지 총선에 어떤 뭐 인원들을 어떻게 꾸려갈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 안에서 당 방향성 어떻게 좀 잡고 계십니까? 기강을 강하게 잡아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강 잡기가 이제 특정 한 방향으로 편향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드리는 게 과제인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윤리위원장과 당무감사위원장이 당 대표에게 임명장을 받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주중에 아마 윤리위원회가 구성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말씀하신 뭐 김재원 최고위원 문제를 비롯해서 그 누가 되었건 지휘고와 막론하고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 언행, 그리고 당내 내분을 야기하는 언행을 한다면 일벌백계 읍참마속하는 모습을 공평하게 보여줘야죠. 그런 식으로 기강 잡기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쌓아 나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뭐 저 또한 당연히 예외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고, 그래서 뭐 홍준표 시장 상임고문 해촉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그게 홍 시장을 향한 것만이 아니라 당내 구성원 누구든 이 기강 잡기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 예외일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드린다면 조금씩이나마 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김재원 최고위원의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좀 예측하고 계세요? 그런데 당원 당규에 보면 윤리위에 회부할 수 있는 것은 네. 일정 규모 이상의 당원들, 그리고 당무감사위원회만 회부 권한이 있어요. 최고위원이나 당대표가 아무거나 회부해라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윤리위원회가 구성되고 나면 네. 뭐 당원들이나 당무감사위에서 적절한 판단이 있게 될 것 같고요. 현재 시점에서 제가 섣불리 뭐 징계가 있을 거다, 수위가 어느 정도다 말하면 이게 마치 지도부의 입장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개별적 독립기구인 윤리위에서 국민 여론에 걸맞게 잘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도부 내부에서도 이 사안을 저희가 매우 엄중하고 무겁게 바라봐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예, 리얼미터에서 당 지지율과 함께 대통령 지지율도 함께 발표를 했죠. 이 내용 보면 작년 11월 이후에 가장 낮은 지금 지지율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양쪽 모두에 여쭤보겠지만 먼저 권지웅 비대위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국정수행평가 지지율 긍정, 부정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매우 심각하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잇따른 외교 관련한 어떤 잘못으로 국민들이 지지를 지금 철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지난 금요일 날 이 어떤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 대한 어떤 표가 나오니까 되려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질문지나 표본에 따라서 좀 의문이 드는 게 있어서 본인들은 선택적으로 이것을 참고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되려 이제 이 질문이나 표본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지 하나의 어떤 설문조사에서만 이런 경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경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마음이 떠나고 있다라고 이해해야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외교 관련해서는 계속 이제 상황이 진행 중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국익을 최소한 고려하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지지율 다시 오르기가 쉽지 않겠다 싶습니다. 예, 장혜천 최고위원님 어떻습니까? 저희가 뭐 이 미국에 공개된 문건 때문에 다소 국민의 우려를 샀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설명하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설명하는 태도도 중요하다라는 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과 우리 정당의 지도부 모두가 유념해야 될 것 같다. 그 낮은 자세로 기자분들이 계속 불편한 질문을 하더라도 이 기자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상대한다는 생각으로 더 친절하고 더 낮은 모습 보여드려야 한다라는 점 다시 한번 대원칙으로 수립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NIT에서 폭로된 문건에 대해서 프랑스나 이스라엘 등도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고 우리 정부와 이제 미국 정부 사이에 여러 가지 정보 교환도 원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이 차분하고 안정된 모습 그리고 국빈 방문에서 국민들의 어떤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모습과 뚜렷한 외교 성과를 얻어온다면 이 부분도 점진적으로 해결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내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공석이었던 신임 의전 비서관 자리에 김승희 의전 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이 이제 승진을 하게 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이제 대학원 동문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에서는 이제 측근을 최측근의 승진이다라고 비난을 하기도 하고요. 주로 외교관 출신이 이제 맡아온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사실상의 제2부속실이다라고 이제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근데 저는 김승희 신임 비서관 대선 경선 초기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입니다. 일찍 네. 합류해서 본인 나름대로 굵직굵직한 기획이나 선거 공보 관리 등에서 능력적으로 두각을 나타내었던 인사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뭐 친소관계로 따지자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친소관계 없는 사람들이 그러면 행정관이나 요직을 했겠습니까? 탁현민 전 의전 비서관은 뭐 외교관 출신이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결국 중요한 건 업무 능력이고요. 지금 의전 비서관 없는 상태에서 직무대행 체제로 여러 가지 중요한 행사 큰 무리 없이 소화한 점이 고려된 것 같고 뭐 아무래도 언론의 관심을 더 받는 만큼 앞으로의 일정 등에 있어서도 의전 비서관실에서 실수하지 않고 적어도 업무 능력에 있어서 책 잡힐 만한 모습 보여주지 않는다면 지금의 논란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질이 있는 인물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뭐 지금 단계에서 밝힐 수는 없으나 지금 김승희 이번에 신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선거 때부터 사실 김 여사의 영향이 되게 김 여사가 가까워서 영향력이 매우 컸다고 해요. 근데 그런 어떤 개인적 인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기용된 거라고 하면 나중에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저는 그냥 단지 어떤 김 여사와 동문이었다. 뭐 이런 것만으로 비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저는 의아한 것은 그 전에 이제 비서관이 이제 사임할 때 그때 한일 정상회담을 곧 앞둔 때였어요. 근데 보통 이제 대통령실의 인사는 비서관이나 이런 중요한 직책은 공석으로 두지 않거든요. 무조건 그 다음 후임이 있을 때 사임시키고 바로 기용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까지 기억해 보면 뭔가 인사적으로 뭔가 잡음이 있는 상태였던 건 맞고 거기에 이어서 이분이 이제 선임된 거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가 공개 행보가 좀 있어서 언론에 좀 보도가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럼 제2부속실을 없애고 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좀
현안에 대한 메시지도 내놓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판적인 의견도 나옵니다. 좀 전반적으로 그런 의견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세요? 근데 최근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보면 주로 소외된 사회적 약자를 찾아가거나 동물권에 대한 이야기를 내는 거예요. 이건 전통적으로 대다수 나라의 영부인이나 대통령 배우자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모든 행사나 모든 일정 참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회 각층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참석을 요청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어떤 정치적 현안이 아니라 동물권, 인권, 그리고 사실 안타깝게 순직당한 이 공무원들의 가족들을 보듬어주거나 하는 일들에 대통령 배우자가 앞장서서 국민 통합이라거나 이 어려운 처지의 국민들에게 위로를 드릴 수 있다면 저는 그 자체가 흠잡힐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여러 언론이나 뭐 야당에서 제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실에도 인지하고 있겠죠. 그러나 비판한다고 해서 약자와의 동행 행보를 적게 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나 소외는 또 약자들이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지금처럼 약자들을 보듬는 행보는 계속 이어나가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약자를 위한 행보고 뭐 대통령이 못 오시면 영부인이라도 꼭 와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반영됐다는 대통령실의 설명도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기본 그 이제 대통령 영부인의 공식적 행보는 원래는 자연스러운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김건희 여사께서 대선 후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약속한 게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이렇다 할 해명이 없어요. 당시에만 해도 남편이 대통령이 된다 손 치더라도 본인은 아내의 역할만 하겠다라고 했던 게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입장이 좀 바뀌었다는 게 있은 다음에 이 같은 행보가 있었다고 하면 그래도 자연스러웠겠지만 지금 그런 사과나 어떤 해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행보를 계속 늘린다? 저는 뭐 국민들이 좀 적절하게 보시진 않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영부인의 행보를 공식화하려고 하면 그것을 보좌하는 공식 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통령실 전체가 영부인을 보좌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대통령의 영부인을 보좌할 수 있게 하는데 제2부속실은 만들고 있지 않아요. 그 같은 게 또 의아하고 게다가 대통령의 영부인이 행사에 간다 손 치더라도 정책적 의견을 약속한다거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 위임받은 지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서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끝으로 저희가 좀 대담을 마무리할 텐데요. 여야 지도부가 세월호 참사 9주기 기억식에 일제히 참석을 했습니다.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지만 그 메시지의 온도에는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요. 내용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일상에서의 안전은 저절로 지키지 않으며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최선을 다할 때만 지킬 수가 있습니다. 국민 안전의 날이기도 합니다. 사회 전반의 안전을 점검하고 미비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9년 전 오늘 가만히 있으라는 무책임한 말에 304명의 생떼 같은 아이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또다시 국가의 책임을 외면한 채 159명의 젊은 생명을 떠나보내고 말았습니다. 9년이 지난 지금 국가는 달라졌는가? 대한민국은 안전한가? 네, 여야 목소리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일단은 민주당에서는 사실상 좀 여권을 겨눈 듯한 쓴소리를 좀 뱉었군요. 근데 이제 안전을 더 확보해 나가자는 건 여야가 정쟁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 사안에 대해서 추모 메시지에서마저도 정부를 공격하는 것 꼭 그래야만 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안전사고나 특히 해상사고가 얼마나 줄었는지 통계를 보면 전혀 줄어들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또 문재인 정부만의 책임이겠습니까? 정치권이나 공공의 영역에서 이 안전 대책을 얼마나 잘 세우고 있는지 그걸 또 현장에서 잘 실행하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책임감을 느끼면서 감시도 하고 또 부끄러워해야 할 일인데 적어도 이렇게 추모하는 날마저도 예. 이 서로 정쟁하는 비난의 메시지를 내놓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가 여당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국민들의 안전 의식을 좀 바로 세우고
정부나 이 여러 공공기관에서 제도적으로 또 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뭐 따로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거나 교육부 수장이 불참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다소 비판적인 의견을 내는 건 사실이거든요. 안전에 대해서 다뤄야 하는 날까지 그랬어야 하느냐라는 장해찬 최고위원의 말입니다. 저는 사실 뭐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 안 냈다 혹은 아니면 교육부 장관이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보다 좀 더 참담한 거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아직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가족이 그렇게 만나달라고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만나지 않고 이태원 참사 어떤 것이었습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여러 차례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응하지 않아서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은 사건이에요. 근데도 대통령이 유가족을 안 만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시간까지도 그렇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답답하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더는 며칠 전에 또 전세 사기 피해자가 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예. 금요일이었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어떤 국가가 조금 더 세심하게 다루면 살릴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권한을 가진 여당 그리고 정부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 같은 어떤 국민들의 요구를 되게 좀 무겁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